어머니, 저희 독감 걸려서 아버지 장례식 못 가요. 40년을 해로한 남편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영안실에서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 미천까지 2억 원을 대준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이니까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사흘 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베트남 다낭 골프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가 올린 사진 속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차피 갈 때 되셨지 뭐. 하지만 그것들은 몰랐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40년을 버틴 이 76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영숙이에요. 올해 76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 남대문 시장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건 떼러 다니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밤늦게 정산하고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살았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장부라고 했습니다. 깐깐하고 무섭다고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장사판에서 호락호락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 악물고 돈을 벌어서 건물도 사고 아들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저와 정반대였어요. 평생 제 기에 눌려 살았지만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웠고요. 너무 퍼져서 제가 잔소리를 해도 웃기만 했어요.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으니 정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80 먹은 영감탱이가 된 남편과 저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시장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이면 저절로 깨집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콩나물을 꺼내 물에 헹구고 냄비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웠어요. 6시가 조금 넘어서 남편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눈을 비비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80 먹은 영감탱이 같지 않고 꼭 어린애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밥 됐어? 응, 앉아요. 국 퍼줄게. 우리 부부의 아침 대화는 늘 이렇게 짧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고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식탁에 앉았고 저는 뜨끈한 콩나물국을 그릇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그때 까맣게 몰랐습니다. 식사를 반쯤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오른손으로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 체한 것 같아. 가슴이 좀 답답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원래 급하게 먹는 버릇이 있어서 체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냉장고에서 매실액을 꺼내 따뜻한 물에 타서 건네줬습니다. 밥 좀 천천히 먹어요. 맨날 허겁지겁 먹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실액을 받아든 손이 덜덜 떨리더니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얼굴빛이 신압으로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119에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그 몇 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급해요. 우리 남편이 가슴을 잡고 쓰러지려 해요. 심장인 것 같아요.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남편이 식탁에 엎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낀 채로 달려가서 남편을 부축했어요. 몸이 축 늘어져서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눕히기도 힘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온다고 했는데 그 10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이 무서웠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남편을 들것에 싣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남편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남겨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계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는 유리문에 이마를 갖다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복도 바닥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무릎 꿇고 빈 적 없는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유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웅웅거리면서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요.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 같았어요. 의사가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나고 눈앞이 뿌옇게 변했어요. 이건 꿈일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분명 멀쩡히 밥을 먹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죽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팠습니다. 그제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내 남편이 정말 떠난 거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상주인 아들 민호에게 알려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 이름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3번, 4번, 5번. 저는 10통이 넘도록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신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가셨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어. 빨리 와라. 장례식장 가야 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수화기에 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개를 돌려서 일부러 하는 것 같았습니다. 캑캑거리는 소리가 어딘가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큰일 났네. 저랑 민호 씨 둘 다 사흘 전부터 심한 독감에 걸려서 집에서 격리 중이에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병원에서 밖에 나가지 말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감이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독감 때문에 못 와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들렸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아씨, 타이밍 진짜. 짜증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짜증을 내다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아니, 잘못 들은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기침을 하고는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면 조문객들 다 옮아요.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민폐 끼칠 수 없잖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마음은 거기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화를 낼 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 내외가 독감 때문에 못 온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지만 전염병이라는데 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전염병이라니 오지 마라.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영안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 칙칙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 안에서 싸늘하게 누워 있고 상주가 되어야 할 아들은 오지 않는다니요. 이 서러움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3일 전에 며느리가 집에 왔었거든요. 그때 창고를 뒤지더니 남편의 골프백을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장만한 한정판 명품 골프백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골프백 가죽이 좀 상한 것 같아서요. 제가 가죽 케어 맡겨올게요. 그때는 효도하려나 보다 싶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앞뒤가 안 맞았어요. 독감에 걸려서 사흘째 집에서 격리 중이라면서요? 그럼 3일 전에 우리 집에 온 건 뭐예요? 그때는 멀쩡했잖아요. 기침 한 번 안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뿌리를 내리게 될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장례식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길을 혼자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등이 굽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영안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자식 농사 이것밖에 못 지어서 당신 가는 길 외롭게 만드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 같은 며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장의사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갔어요. 빈소는 몇 호로 할 건지, 제단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수의는 뭘로 할 건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조화는 어디서 받을 건지.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뭘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칠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줄을 몰랐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보였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주가 없으니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첫날 저녁부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인맥이 넓었던 사람이라 아는 얼굴들이 많이 왔어요. 시장 상인의 동료들,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 남편이 거래하던 도매상 사장들. 그들은 하나같이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상주를 찾는 거였죠. 영숙 씨, 민호는 어디 있어요? 아들 내외는 안 왔어? 상주가 왜 안 보여? 그 질문을 수십 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해야 했어요. 심한 독감에 걸려서 격리 중이래요. 전염성이 강해서 못 온대요. 말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아들이 안 오다니요. 아무리 독감이라고 해도 말이 되나요? 조문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는 사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사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의아해하면서도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76 먹은 할머니가 밤을 꼬박 새우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저를 봤다가 비틀거려서 옆에 있던 친척이 부축해줬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다면 부축이라도 해줬을 텐데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하는 마음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마음이 뒤섞여서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늦게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용물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독감이 대수야? 부모가 죽었는데 안 오는 게 말이 돼? 그러게. 아무리 아파도 기어서라도 와야지.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래. 시어머니한테 맨날 대들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정신없다던데.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내 자식 욕을 하는데
반박도 못하고 숨어 있어야 하다니요.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가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수모가 있나 싶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염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닦아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자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정겨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를 닦고 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건을 놓칠 뻔했어요. 50년 동안 옆에서 잤던 얼굴인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니요. 영감 미안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당신 가는 길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네요. 가족이라곤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이 남편의 마지막을 보내야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의사 직원이 옆에서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연신 코를 풀면서 염습을 마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반가운 얼굴이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김설계사였어요. 남편과 30년 넘게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인데 눈치가 빠르고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장통 소식은 김설계사가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귀가 얇고 입이 싼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정보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사장님이 갑자기 가시다니. 김 설계사가 조문을 하고 나서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에서 설렁탕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어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국물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김 설계사가 국을 떠먹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형님, 민호 씨는요? 상주가 왜 안 보여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독감 걸려서 격리 중이래. 전염성이 강하다고 못 온대. 김 설계사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리고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구나. 왜요? 할 말 있으면 해요. 김 설계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님, 근데 아드님 내외 진짜 독감 맞아요? 제가 헛것을 봤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김 설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뭘 봤는데요? 3일 전에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봤어요. 민호 씨가 형님네 바깥 양반 그 한정판 골프백 메고 있길래 딱 알아봤죠. 그 가방 아무나 못 가지는 거잖아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이면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골프백을 가져간 날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님은 핑크색 캐리어 끌고 있었고요. 둘 다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던데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완전 휴양지 가는 복장이었어요. 베트남 다낭 간다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놓쳤어요. 그때 사장님 골프백이네 하고 알아봤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3일 전에 공항에 있었다고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베트남 간다고요?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졌습니다. 3일 전에 여행을 떠났으면 사흘 전부터 독감에 걸려 격리 중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독감 핑계를 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여행을 중단하기 싫어서 거짓말로 퉁친 거예요. 골프가 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했던 거죠. 형님? 형님 괜찮아요? 김 설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단순히 장례식에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 골프 여행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폐륜적인 발상에 치가 떨렸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배신이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건가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김 설계사가 돌아간 뒤 저는 빈소로 가서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노려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 저놈들 용서하지 마. 나도 안 참아.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슬픈 미망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장례식장 식당으로 돌아가서 밥을 국에 말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싸우려면 먹어야 했어요. 체력이 있어야 복수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 불이 꺼져갈 때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딸인 조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생인 지은이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건 뭐든 다 알았거든요. 지은아, 이모야.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인스타그램인지 뭔지 그거 할 줄 알지? 그럼요. 왜요? 이모가 찾아야 할 게 있어. 내일 장례식장으로 와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저기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감,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그놈들 버릇을 확실히 고쳐놓을 테니까.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인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저는 증거를 모을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요. 두고 보자. 이 한영숙이 누군지 보여주마. 남대문 시장에서 40년을 굴러먹은 여자를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었어요. 남편을 화장터로 보내는 날.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빈소 구석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인데.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김 설계사가 알려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아침 9시쯤 조카 지은이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온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잘 따르던 아이였어요. 제가 장사하느라 바쁠 때 종종 가게에 와서 심부름도 해주고 손님 응대도 도와줬죠. 똘똘하고 눈치 빠른 게 저를 닮았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지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싶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빈소 뒤편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지은아, 이모가 부탁할 게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 내외가 독감 핑계를 대고 장례식에 안 온 것, 김 설계사가 공항에서 그들을 봤다는 것, 베트남 다낭으로 골프 여행을 갔다는 것.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요? 이모부 장례식에 안 오고 해외여행을 갔다고요?
완전 폐륜이잖아요. 지은이가 붕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쉿, 조용히 해. 사람들 들어. 아, 네, 죄송해요. 근데 이모,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증거가 필요해. 수진이가 SNS에 뭔가 올렸을 것 같은데 이모는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내가 좀 찾아봐 줄 수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와이파이에 연결하더니 능숙하게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이름이 최수진 맞죠? 인스타그램 아이디 혹시 아세요? 그런 건 모르지. 수진이 생일은 5월 12일이야. 그거 도움이 될까? 지은이가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검색을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모, 새언니 공개 계정은 있는데 최근 게시물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보통 부계정을 따로 써요. 진짜 일상은 거기다 올리거든요. 부계정? 그게 뭔데? 비밀 계정이요. 친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지은이가 생일과 이름을 조합해서 여러 아이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찾았다. 이모, 이것 같아요. 수진오이일이 비공개 계정인데 팔로워가 32명밖에 없어요. 친한 사람들만 보는 계정이 확실해요. 근데 비공개면 우리가 어떻게 봐? 지은이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제가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지은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품 공동 구매를 하는 것처럼 꾸민 계정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이가 설명해 줬어요. 새언니가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계정이 팔로우 신청하면 10중 8구 수락해요. 지은이가 빌린 계정으로 며느리의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보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빈소와 구석 자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문객들 응대를 하면서도 계속 지은이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만약 수락을 안 하면 어쩌지? 만약 증거가 없으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달려갔습니다. 이모, 수락됐어요. 지은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사진들. 새파란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들고 있는 며느리.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화려한 리조트 로비에서 셀카를 찍은 사진. 날짜를 보니 바로 이틀 전 장례식 첫날에 올린 거였어요. 남편이 영안실에 누워 있을 때 며느리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밤새 빈소를 지키며 다리가 붓도록 서 있을 때 저녀는 비키니를 입고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넘기니 더 기가 막힌 사진이 나왔어요. 아들 민호가 골프장에서 V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깨에 맨 골프백이 낯익었습니다. 남편의 그 한정판 골프백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아끼던 그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골프백을 들고 놀러 갔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었어요. 이모, 여기 댓글 좀 보세요. 지은이가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사진 밑에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10월드 탈출, 독감 찬스, 골프 천국. 그리고 친구가 단 댓글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며? 그 밑에 며느리가 단 답글이 있었어요.
어차피 갈 때 되셨지 뭐. 난 내 인생 즐길래.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질 뻔했습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이가 딱딱 갈렸습니다. 이모, 진정하세요. 증거 다 날아가요.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드리고 밥을 해 먹였구나. 내가 미쳤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모, 지금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제가 다 캡처해 놓을게요. 사진이고 댓글이고 날짜 나오게 전부 저장할게요. 나중에 지워도 소용없게요. 지은이가 능숙하게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댓글, 모든 날짜를 하나도 빠짐없이 긁어 모았어요. 사진이 30장이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십 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복수를 해야 해. 이 증거들이 나중에 큰 무기가 될 거였어요. 오후 1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파일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빈소로 돌아갔어요.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관 앞에 섰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흰 국화가 관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뭘 했는지 나 다 알아냈어요. 걱정 마요. 내가 반드시 그 버릇 고쳐놓을 테니까. 관이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화장터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길, 상주 없이 홀로 보내는 길,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게 새삼 원망스러웠어요.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수의를 입은 남편은 정말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50년을 함께한 얼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 여보, 잘 가요. 저승에서 편히 쉬어요. 관 뚜껑이 닫히고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당신 죽음을 이렇게 모독한 놈들 절대 그냥 안 둔다고요.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2시간 뒤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작아져서 돌아왔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던 구두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남편이 보던 신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냄새가 배어 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가 뒤틀리도록 울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복수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8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몸이 좀 나아서요. 내일 집에 찾아뵐게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여행 끝나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오는군. 독감이 나았다고? 웃기고 있네. 베트남 햇볕에 볼때기가 익었겠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냐 와라.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은이가 보내준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확인했어요. 골프장 사진, 수영장 사진, 리조트 사진, 그리고 그 망언의 댓글.
어차피 갈 때 되셨지 뭐.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어. 내일 저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유골함을 모신 제단 앞에 앉아서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놈들을 완벽하게 몰아붙일 수 있을지. 평생 장사하면서 갈고 닦은 계산 능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40년을 굴러먹은 이 한영숙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내일 저놈들이 오면 제대로 보여줄 거야.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입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한번 보고 심호흡을 했어요. 어제 밤새 연습한 대로 해야 했습니다. 절대 먼저 화를 내면 안 돼. 저놈들이 꼬리를 밟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뒤늦게 상복이라도 차려입은 모양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피부가 까맣게 탔더라고요. 얼굴이며 팔이며 온통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코끝이며 광대뼈는 벌겋게 익어 있었고 목덜미도 시뻘갰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3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면서요? 웃기고 있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불효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연기를 하는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 수 있었어요. 저 표정은 분명 연기였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눈빛은 저렇지 않아요. 들어와. 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거실로 안내해서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진짜 저희가 잘못했어요. 독감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아버님 마지막 길을 못 지켜드렸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셨을 생각에 너무 죄송해요.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불안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독감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3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며? 네, 어머니. 정말 고열의 기침에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이상하네. 3일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탔어?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게 집에 있으면서 베란다에서 좀 햇볕을 쬐었어요.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요. 베란다에서요? 근데 팔뚝하고 발등까지 이렇게 고르게 타려면 베란다에서는 안 되겠는데. 저는 며느리의 발등을 가리켰습니다. 슬리퍼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해변에서 신는 그 슬리퍼 말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됐어. 변명 안 해도 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열었어요. 화면을 며느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가 올린 사진이 거기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입이 벌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영장 사진, 골프장 사진, 리조트 사진, 그리고 그 댓글들까지. 시아버지 장례식 날 베트남 다낭에서 골프 치고 수영장에서 놀았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독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댓글은 뭐야? 어차피 갈 때 되셨지 뭐.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제 비공개 계정을 보신 거예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 사생활 침해? 지금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시아버지 장례식에 거짓말하고 안 온 게 잘한 짓이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행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해 놓은 거라서 취소가 안 됐어요. 비행기 표도 환불이 안 되고, 비행기 표가 환불이 안 돼서? 그래서 아버지 죽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이 골프백은 뭐야? 이거 네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건데 이걸 들고 놀러 갔어?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나섰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가죽 케어 맡기려고 가져간 거라고 했잖아요. 가죽 케어를 베트남 골프장에서 해? 나를 바보로 하냐? 저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생전에 걱정하던 것들이요.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데요, 어머니? 3년 전에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빌려간 거 2억 원. 그거 갚았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걱정하던 게 이거였어요. 아들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그게 아직 못 갚았구나. 3년이 지났는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아들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어요. 자식한테 차용증을 받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그 순진한 영감탱이. 저는 그때 반대했지만 남편이 우겼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 아들한테 줬습니다. 그게 2억 원이에요.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 그걸 너한테 빌려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고 장례식에는 안 오고 해외여행을 가?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금고를 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꺼내서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아? 매일 밤 한숨만 쉬면서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믿어야지 하고 스스로 달래더라.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 돈은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거니까 먼저 쓴 거예요. 어차피 저희 못 아니에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유산?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유산 타령이나 하고, 지금도 남편 유골이 저 방에 모셔져 있는데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 머리끝까지 열이 확 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틀린 말 했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돈은 어차피 민호 씨한테 가는 거잖아요. 조금 먼저 쓴 거지 뭐가 문제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알았어. 너희들 생각이 그렇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가라.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한 거 알면 됐어. 나가.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이더니 아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흘겨봤어요. 눈빛이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뭐? 두고 보세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구나. 이게 내가 밥해 먹인 며느리구나. 전 물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돌아온 게 이거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어요. 남편 영정사진이 거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그 말이 귀에 박혀 있었거든요. 어차피 유산으로 받을 거라고. 천만에. 내 재산 한 푼도 저것들한테 안 줘.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남편 유골함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요. 저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저런 것들한테 줄 순 없잖아요. 당신도 동의하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고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것들이 예상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내일 당장 법무법인에 전화해야겠어요. 이 싸움 내가 반드시 이긴다.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굴러먹은 한영숙이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어림없지. 기다려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아들 내외를 쫓아낸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에서 거래하던 분이 소개해 준 곳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서 10분쯤 걸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경비원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고 저는 법무법인 이름을 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왔어요. 벽에 변호사들 사진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자 직원이 안으로 안내해 줬어요. 김 변호사라는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강남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한영숙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 아들 내외가 독감 핑계를 대고 장례식에 안 온 것, 실제로는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갔던 것, 3년 전에 빌려간 2억 원을 갚지 않은 것, 며느리가 유산 타령을 한 것.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은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날짜도 다 나오고요. 댓글 내용도 충격적이고요. 그래서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놈들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현재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써뒀어요. 그럼 지금 상태로는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남편분 재산의 경우 배우자인 한영숙 님이 절반, 아들분이 절반을 상속받게 돼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 재산의 절반이 민우한테 간다고요? 그 페르나한테 재산 절반을 줘야 한다니요. 그건 안 돼요. 그놈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유언장이 필요한 거예요. 유언장을 쓰시면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기부를 하셔도 되고 다른 친척한테 주셔도 되고요. 유류분이 뭐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아드님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 그건 유언장이 있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일정 부분은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유류분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상속 결격 사유요? 네.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요. 아드님 내외분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건 중대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유류분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 인정받으면 그래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요. 증거는 있잖아요. 사진이랑 댓글이랑. 네, 이 정도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펜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빌려주셨다는 2억 원, 차용증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남편이 자식한테 차용증을 받냐고. 그럼 계좌이체 기록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크니까 분명 계좌로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보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드님 재산 상태를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아드님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그건 차용금 반환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법무법인을 나온 뒤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주거래하던 은행 지점이었어요. 창구에 가서 남편 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3년치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종이가 꽤 두꺼웠어요. 저는 은행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래 내역 종이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3년 전 7월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2억 원이 아들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어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걸로 차용금 소송은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더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받는 계좌 이름을 보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냈다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달 동안 총 3천만 원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왜 며느리한테 매달 돈을 보냈을까요?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남편이 며느리한테 협박을 당한 건가? 아니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이랑 속옷만 있었어요.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랑 메모지만 나왔어요. 침대 및 상자까지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옛날 사진첩이랑 편지들이 들어있었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책상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숨겨둔 거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각서였어요.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그 글씨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박철수는 며느리 최수진에게 매월 5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는 아들 민호의 사업 실패에 대한 보상이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날짜는 작년 1월이었습니다. 남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도장 옆에는 지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식 문서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각서를 썼을까요? 사업 실패에 대한 보상이라니요. 그건 아들이 못해서 망한 건데 왜 며느리한테 보상을 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작년 초에 남편이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병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한테 뭔가 당한 거였구나.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이모야. 부탁할 게 또 있어. 네, 이모. 뭔데요? 작년 1월쯤에 네 새언니가 뭔가 올린 거 없나 확인해 줄 수 있어? 아니면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근데 이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괜찮아.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게 더 있었구나.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남편을 협박해서 이런 각서를 받아냈을까요? 80 먹은 노인한테서 매달 500만 원씩 뜯어내다니.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나한테 뭘 숨긴 거예요?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서 뭘 뜯어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으니까요. 각서의 내용도 이상했어요. 사업 실패에 대한 보상이라니. 아들이 사업을 망친 건 아들 잘못이지 왜 시아버지가 보상을 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니들이 한 짓 다 밝혀낼 테니까. 2억 원에 3천만 원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토해내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남편이 당한 수모도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저는 각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앉아서 다음 작전을 구상했어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틀 뒤 오후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찾았어요. 근데 이거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 걸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집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지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뭘 찾은 거야? 이모, 일단 앉으세요.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떴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새언니 친구 계정을 뒤지다가 찾았어요. 작년 1월에 새언니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화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드디어 시아버지한테서 각서 받아냈어. 매달 500씩 뜯어내기로 했어. 어떻게 했는데? 손자 카드 썼지. 이혼하고 손자 안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굴복하더라. 늙은이들 손자한테는 약하잖아. 와 대박. 너 진짜 독하다. 돈 없으면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 왔겠어. 본전은 뽑아야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였어요. 손자를 안 보여주겠다고요. 남편이 그 협박에 굴복해서 각서를 쓴 거였습니다. 우리 손자 준이는 올해 8살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그 아이를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매주 주말마다 손자 보러 가자고 졸랐거든요.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용돈 쥐어주고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면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 손자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평생 자식한테 퍼주기만 하던 그 순진한 영감탱이가요. 이모,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있어요, 이모. 지은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대화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몰라? 당연히 모르지. 시아버지가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어차피 저 늙은이들 얼마 안 살 텐데 뭐. 죽으면 다 내 거야. 키읔키읔키읔 야, 너 진짜 무섭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늙은이들 얼마 안 살 텐데. 죽으면 다 내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제가 밥 해먹이고 명절 때마다 용돈 줬던 며느리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모,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또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뭐야? 새언니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에요. 강남에 있는 거요.
작년 3월에 샀더라고요. 뭐, 수진이 명의로 오피스텔을? 네. 매매가가 4억 5천이에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3월이면 남편한테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지 2달 뒤였어요.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산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명의로요. 남편이 허리띠 졸라매고 평생 모은 돈을 전연히 빼돌려서 자기 재산을 불린 거예요. 민호는 알까? 모를 거예요. 새오빠 명의가 아니라 새언니 단독 명의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도 아니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샀어요. 남편 몰래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된 거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다 저장해뒀지? 네, 이모. 캡처 다 해놨어요.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놨고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이제 복수할 차례였어요. 변호사한테 다시 가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해서 새로 찾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남편이 쓴 각서까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쭉 펼쳐놓으니 꽤 두꺼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협박에 의한 강요, 사기, 횡령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선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협박죄, 공갈죄로요. 민사소송도 가능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결격 사유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거예요. 유류분 청구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분명히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게 시아버지 분 돈으로 산 거라는 게 입증되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을 빼앗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을 빼앗는다고요? 네. 원래 시아버지 분 재산인데 불법으로 빼돌린 거니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면 원상회복 명령이 나와요. 며느리분이 오피스텔을 팔아서 돈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넘겨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금 출처가 시아버지분 계좌에서 나온 게 확실하니까요. 거래 내역이 증거가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억 원에 3천만 원, 거기에 오피스텔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겠어요. 변호사님, 소송 진행해 주세요. 형사고소랑 민사소송 다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상대방한테는 아무 말씀 마세요. 기습적으로 가야 효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입국 다물고 있을게요. 저는 김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노트 한 권을 샀어요. 빨간색 표지의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계획. 첫째, 형사고소로 며느리를 벼랑 끝에 몰아넣는다. 협박죄와 공갈죄로 고소한다. 둘째, 민사소송으로 뜯긴 돈을 전부 회수한다. 2억 원과 3천만 원 모두. 셋째, 오피스텔을 빼앗는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 넷째, 유언장을 새로 써서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 다섯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칠순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했어요. 손자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혼자 찍은 사진을 골랐어요. 남편의 미소가 가장 자연스러웠거든요. 여보, 당신이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요. 전현이 뜯어간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한테는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차라리 불우이웃 돕는 데 쓰는 게 낫잖아요. 당신도 그게 좋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연한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40년을 버틴 여자가 이 정도 일에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민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영정사진 속 남편 얼굴만 바라봤어요. 몇 번을 더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콧웃음을 쳤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제 와서 뭔 말을 하려고. 돈이 떨어졌나? 아니면 뭔가 눈치를 챈 건가?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당분간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때 되면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될 거고 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저기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끝낼게요. 당신이 당한 수모,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요. 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다려라, 최수진아. 일주일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형사고소장과 민사소송장을 접수했어요. 협박죄, 공갈죄로 며느리를 고소했고 2억 3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오피스텔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소인 최수진을 조사할 테니 고소인도 출석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당한 거 내가 갚아줄게. 경찰서에 도착하니 대기실에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에 바르던 화장도 안 한 것 같았어요. 아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서까지 부르시면 어떡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은 니들이 한 거지. 나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요? 뭘 잘못했냐고? 네가 뭘 했는지 모르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은행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며느리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거 다 뭐냐? 손자로 협박해서 시아버지한테 각서 받아낸 거. 매달 500만 원씩 뜯어간 거. 그 돈으로 네 명의 오피스텔 산 거. 다 증거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읽던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이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시아버지한테 돈을 뜯었다고? 오피스텔은 또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마누라 앞에서 꼼짝 못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그냥 친구한테 허세 부린 거야. 진짜로 협박한 게 아니라. 허세?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았잖아. 18달 동안 3천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은 4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네 명의로 샀다며?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거짓말을 하려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조사실에서 형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였어요. 최수진 씨,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전현이 남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늙은이들 얼마 안 산다고 비웃던 년이었어요. 아들 민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몰랐으면 됐어. 근데 너도 잘못이 있어.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온 거. 그건 내 잘못이야. 그게.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빌린 2억 원. 그거 언제 갚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이 꼴이구나. 민호야, 나도 널 키운 엄마야. 널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실망했어.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어? 어떻게 빌린 돈을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을 수가 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면 됐어. 근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수진이가 한 짓은 범죄야. 법대로 처리할 거야.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화장이 다 번져서 흉측해 보였습니다.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고소인 한영숙 씨, 잠깐 말씀 나누시죠.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로 보입니다. 공갈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도 크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이에요. 본인이 직접 협박했다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처벌은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금액이 크니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전현이 벌을 받게 되는구나. 남편이 당한 수모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쪽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싸움은 이겼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사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 뒤 민사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과 묵직한 판사석이 위험 있어 보였어요. 피고석에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둘 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각서, 등기부등본. 서류가 두꺼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니까요. 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증여가 아닙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시면 협박에 의해 받아낸 것임이 명백합니다. 손자를 볼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으로 80 노인에게서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다시 반박을 시도했어요. 피고인이 실제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재판장님, 이 대화를 보시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 갈취 목적으로 협박했음이 명백합니다.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심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합의해 주세요.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러다 수진이 감옥 가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감옥 가면 어때? 전현이 한 짓이 감옥 갈 짓이야. 네 아버지한테 한 짓 생각해봐. 손자로 협박해서 돈을 뜯었어. 늙은이들 얼마 안 산다고 비웃었고. 그런 년을 왜 내가 봐줘야 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요. 어머니, 제발이요. 준이 생각해서라도요. 엄마가 감옥 가면 준이는 어떡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자 준이. 그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8살 아이였습니다. 남편도 그 아이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손자 볼 수 없다는 협박에 굴복할 만큼요. 일어나.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준이 얘기는 하지 마. 그건 생각해 볼게. 근데 돈은 다 토해내야 해. 2억 원도 3천만 원도. 오피스텔도 포기해야 하고.
그게 조건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어머니. 다 돌려드릴게요. 오피스텔도 팔아서 드릴게요. 이자까지 다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랑 이혼해라. 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그년이랑 계속 살면 너도 끝이야. 선택해. 그년이냐, 이 집안이냐.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모든 것을 깔끔히 마무리해야 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싸움이었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법원을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한 수모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검찰에서 며느리를 기소했어요. 공갈죄로요. 재판이 3번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창백하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후련했어요. 남편이 당한 수모가 조금이나마 갚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사재판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말 잘해줬어요. 법원에서 2억 3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임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승소했어요. 며느리는 오피스텔을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4억 5천에 샀던 오피스텔이 5억 2천에 팔렸어요. 강남 집값이 오른 거였습니다. 그 돈도 전부 제가 받았어요. 총 7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 민호는 약속대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며느리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버틸 명분이 없었거든요.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어요. 본인이 횡령한 돈을 토해내느라 남은 게 없었거든요. 손자 준이 양육권은 민호가 가져왔어요. 법원에서도 엄마가 전과자인 상황에서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만 있었어요. 그것도 감독관 동석 하에서요. 이혼이 확정된 날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자 준이를 데리고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였어요.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저는 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호가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준이는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많이 못났어요.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어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나 유언장 썼어.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내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어.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왜 그러시냐고 자식한테 주셔야지 하고 불평을 했을 텐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준이한테는 교육비 명목으로 좀 남겨뒀어. 초등학교부터 대학 갈 때까지 쓸 수 있게. 그리고 이 집은 준이한테 물려줄 거야. 30평 아파트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어머니,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준이한테 주는 거야. 내가 이 집 팔아먹으면 안 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앞으로 잘해. 준이 잘 키우고. 다시는 이상한 여자 만나지 말고. 네, 어머니. 일주일 뒤 저는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해줬어요. 재산의 70%는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손자 준이에게 남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유류분 청구를 해도 상속 결격 사유로 막을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산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뒀거든요. 버스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납골당까지 갔어요. 오랜만에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소송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왔거든요. 납골당에 도착하니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남편 납골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전현이 뜯어간 돈 다 받아냈어요. 2억 3천만 원이랑 오피스텔까지 7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전현은 정가자가 됐고요. 민호는 이혼했어요. 납골함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어요. 꽃집에서 가장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썼어요. 우리 재산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기로 했어요. 당신도 원래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기부하고 봉사하고. 저놈들한테 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편해요. 당신이 당한 억울함 다 풀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오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마에도 눈가에도 입가에도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머리카락도 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강인하고 당당한 눈빛.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조카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사과랑 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모,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들어와.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어요. 지은이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보면서
참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증거를 못 모았을 거예요. SNS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은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모려 이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게 어딨어. 너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 지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뭘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소송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6개월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모, 여행 가세요. 혼자서라도요. 여행? 네. 이모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시고요. 지은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고 집에 와서는 살림하고 애 키우고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 한 번 간 게 전부였어요. 그래, 여행이나 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나중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자. 바다 보면서 느긋하게 살자. 결국 못 갔죠. 남편이 먼저 가버렸으니까요. 제주도 가야겠다. 제주도요? 좋죠. 언제 가실 거예요? 다음 달에. 한 달 살기 해볼까 해. 한 달이요? 대박. 진짜 좋겠다. 너도 같이 가자. 방학 때 일주일만이라도. 이모가 다 쏠게. 지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매일 서류 들고 법원 다니고 변호사 만나고 웃을 틈이 없었어요. 이모, 진짜 가는 거죠?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 꼭 같이 가자. 지은이가 돌아간 뒤 저는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지은이한테 배운 대로 인터넷을 열었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 많이 나왔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를 골라서 예약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제주도 가려고요. 당신이랑 같이 가려고 했던 곳. 맨날 나중에 가자, 은퇴하면 가자 했는데 결국 못 갔잖아요. 이제라도 가볼게요. 당신 목까지 바다 구경 실컷 할게요. 흑돼지도 먹고 전복죽도 먹을 거예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살아생전 저한테 잘했다 칭찬해 줄 때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6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하지만 남대문에서 40년 장사한 한영숙인데요. 온갖 진상 손님 다 상대하고 사기꾼도 물리친 여자인데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보, 잘 다녀올게요.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제주도 이야기 실컷 들려줄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